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아, 네. 워싱턴 대통령에게 배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네, 오늘은 품행이 바른 사람과 사귀어라. 품행이 바른 사람과 사귀어라.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까? 워싱턴은 말했다. 자신의 명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품행이 바른 친구와 교제해야 한다. 불량 친구와 교제하느니 외톨이로 지내는 게 낫다. 네. 동네 애들과 놀지 말래요. 네. 동네 애들과 놀지 말래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친구는 비옥한 대지와도 같아서 당신이 우정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무한한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친구는 너무 많을 필요도 없다. 진정한 친구 한 명과의 우정이 수백 명과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낫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량을 술친구와 흥청망청 어울리며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는가. 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무하고나 어울려서 내 인생을 허비한다면, 물론 스트레스 풀면서 그 순간의 즐거움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잦아지면 너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내 인생은 너무 짧아요, 진짜. 그래서 친구가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진실한 친구가 있고, 사업 친구가 있고, 뭐 오락 친구가 있고, 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활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친구의 종류는 많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나 하고 친구가 되지 말래요. 네.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 그리고 친구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여기에서 신중하지 못하면 쓰디쓴 열매를 씹어 삼켜야 한다. 친구를 사귈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인연을 중시해야 한다. 친구란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며 인생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 친구 사귀기에 신중하지 못하면 평생 지우지 못할 인생의 오점을 남길 것이다. 네, 여러분, 인연은 찰나죠. 인연은 찰나예요. 그렇지만 어긋나는 것도 찰나예요. 네.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친구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덕에 사업에서 성공하지만 친구 때문에 무너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떻게 우정을 유지할지는 당신이 평생 동안 터득해 나가야 할 학문이다. 네. 어떤 사람은 진짜 진실한 친구 딱 한 명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 네. 근데 진짜 여러 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을 진짜로 진심으로 알아주고 아껴주고, 어 나를 자신인 것처럼, 네,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일인 것처럼 모든 일에 이렇게 나서서 전혀 이득 뭐 따지지 않고, 네, 그런 친구 하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재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런 것 같아. 그 친구를 잘 살게 해야 된다. 친구를 잘 살게 해야 된다. 사실 친구를 잘 사귀려면은 내가 그런 친구가 또 돼야 되거든요. 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지피지기로 승부하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반쪽짜리 승리만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항상 패배한다. 지피지기는 인생 최고의 처세술 중 하나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즉, 나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진정한 우정을 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좋은 친구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지피지기 정신이다. 어, 네. 그리고 또 속담이 이런 것도 있대요. 고통을 겪어봐야 진심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네. 재수없는 일을 당했을 때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누가 나의 진실한 친구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 길을 걸어봐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오래 묵혀야 진심이 드러난대요. 네.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처지, 주의, 경제 조건 등의 변화가 생겨도 전혀 흔들림 없는 것을 말한다.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친구야말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다. 상대방의 진면목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깊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해타산적이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은 평소 자신의 진짜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 대상 1호다. 늘 주의 깊게 관찰해서 가면 속에 감춰진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정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모습은 뭘까? 네. 이해관계 따지기로 우정의 깊이를 측량해 본다. 이해관계 따지기로 우정의 깊이를 측량해 본다. 나의 진짜 친구는 누구이고 가식적인 친구는 누구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중요한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찾아내기 힘들다. 연애 경험담이나 술자리, 수다같이 가벼운 화제거리로 이뤄진 대화만으로는 진짜 우정을 가려낼 수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보다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우정의 진위는 확실히 판가름 난다.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진실한 친구가 필요도 하겠지만 또 나도 그런 진실한 친구가 누군가한테는 되어야 되겠죠. 네.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선량해지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사악함에 물든다. 금방 따라가요. 금방. 네. 우리 자녀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무리 속에서 아무나 하고 사귀잖아요.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해주고 조금 맞다고,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나 하고 사귀다가 보면은 진짜 많이 그게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왠지 요즘에는 저희 때하고는 좀 다르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이 정서적으로 조금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뭐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더 우월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실한 친구가 과연 있다는 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덜 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선량해지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사악함에 물든대요. 네.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
그런 것처럼 친구도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습 습관도 좋은 습관은 내가 몸에 익히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쁜 습관은 내 몸에 익히기가 또 빨리 습득한다는 거. 근데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도 내가 좋은 친구는 찾아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까지 같이 선량해지는데, 또 악한 것은 그 사악함은 또 금방 같이 물들어간다는 거. 네. 근데 요즘 중딩들 너무 무서워. 그죠? 네. 우리 딸도 지금 중학교 1 학년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친구들이 선한 것 같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여자아이들이 특히나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우수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면 사고방식이나 수준이 비슷하게 높아진다.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라서 육체와 정신 모두 제각기 양분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양분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얻어지는데,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들과 사귀면 자기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네. 망고의 진리예요. 네. 친구는 책과 같다. 좋은 친구는 좋은 동반자인 동시에 자상한 스승이기도 하다. 네. 친구는 책과 같다. 이 문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는 책과 같다. 좋은 친구는 좋은 동반자인 동시에 자상한 스승이기도 하다. 유명 인사들과 우정을 나누는 일은 한 번에 100만 달러를 거머쥐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음. 아까 고통 속에서 우정이 보인다. 그렇게 됐고, 여러분도 친구 항상 잠깐만요. 좋은 친구란 함께 웃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장점과 단점을 진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고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먼저 나서서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도움도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이다. 우정이죠, 우정. 그런 벗이 여러분들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어, 워싱턴 대통령에게 배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다음 장이에요. 네. 악의를 품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라. 악의를 품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라. 그 꿀벌이 어떻게 해서 침이 생겼는지 아세요? 어, 어떤 꿀벌이 하나님에게 꿀 한 주전자를 선물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며 말했대요. 고맙구나. 나도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마. 소원을 말해버려.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꿀벌에게 말을 했는데, 꿀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을 찔러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꿀벌의 요구사항을 들은 하나님은 내심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이미 약속한 일을 번복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승낙했다. 좋다. 내 너에게 침을 하나 만들어주지.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다. 네가 침으로 사람을 쏘아 그 침이 네 몸에서 뽑혀 나오는 날 너의 목숨도 끝나느니라. 네. 그래서 벌의 꽁지에 달린 침은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타인의 결점을 꼬집어내기 좋아하는 이기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은 인적 네트워크에서 그의 행동 반경이 매우 좁다. 꿀벌처럼 독침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들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충분한 인내심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다. 네. 그 유난히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죠. 화를 잘 내는 것은 천성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낸 후 "난 원래 천성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등의 스스로를 위한 핑곗거리를 만드는 데 익숙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용서와 이해를 구해 보려고 한다. 가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가 핑계를 댄다고 비웃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의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 우리 귀에 인이 박힐 정도가 된다면 우리도 슬슬 의구심이 들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천선적으로 불같은 성격을 타고난 것일까?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그는 성격 개조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성당을 찾았다. 신부님이 물었다.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럼 실례지만 그 개박한 성질을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저에게 꺼내서 좀 보여주시죠. 제가 보고 나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이 터져야 밖으로 표출되거든요. 신부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때 당신이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통제한다면 신경질을 부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못된 성질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책임 전가한다면 그것 또한 부모님에 대한 불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신부의 말에 수긍한 듯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이 세상에 천성적으로 신경질적인 사람은 없다.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량한 습관도 다 고칠 수 있다. 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라. 당신은 평소에 화를 잘 내는 편인가? 그렇다면 일시적인 분노의 폭발 때문에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였던 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간혹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인한 극도의 흥분으로 목숨을 잃는다. 실제로 분노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웨스턴은 이런 말을 했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분노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질이 못된 남자아이가 있었대요.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못 한 주머니를 쥐어주면서 신경질이 날 때마다 뒤뜰 울타리에 못을 한 개씩 박으라고 했대요. 첫날 아이는 무려 37개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하루에 못을 박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화를 삭히는 것이 못을 박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부터 버럭 내는 습관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는 지금부터는 화를 한 번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고 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결국 울타리에 박혀 있던 못들을 전부 빼내기 이르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뒤뜰로 가 이렇게 말했다. 내 착한 아들, 정말 잘했구나. 하지만 저기 울타리 위에 뚫린 구멍들을 좀 보렴. 이 울타리를 더 이상 예전의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구나. 네가 화가 나서 내뱉는 말들도 결국 이 못들처럼 지울 수 없는 상처 자국을 남긴단다. 네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쑤신 적이 있었다면 네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해도 그 상처는 영원히 남는 거란다. 말로 인해 입은 상처도 진짜 상처와 마찬가지로 쓰리고 괴로운 거다. 네. 근데 세상에는 정말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늘 감정에 이끌려 다니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너무나 해프게 감정 표현을 한대요. 네. 근데 반면에 감정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강인한 의지로 절망을 이겨내는 한편 순간적인 기쁨에 도취되어 지나치게 동요하지도 않는다. 지나친 흥분과 절망 모두 인간을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라는 핑계로 자신의 잘못이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는 사람들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분노로 인한 흥분을 악행이 아닌 선행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킨다. 그렇게 통제된 분노는 중요한 역량으로 대체되어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유용한 에너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치 증기기관의 열기가 차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처럼 말이다.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이걸 한번 고쳐볼게요. 많이 고쳐지기는 했어요.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욱하는 성격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 참을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바로 받아쳐야 되거든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오늘 반성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옳은 사람이 될 것이냐, 꿈을 이룬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를 흥분시켰을 때는 저 또한 그걸 받아쳐야 되는데, 그런 성격을 가졌었는데, 네, 이제부터 그러지 않을게요. 네, 여러분하고 저와 약속을 하고, 한 번 더, 그래, 내가 이기면 뭐하냐? 내가 저 사람 말을 받아치면 뭐하냐?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지점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본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의 엉덩이를 걷어찬다는 것은, 어, 그만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그 동네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교장쌤이세요. 그리고, 저희 지점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가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차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은 대통령님이잖아요. 네. 아무리 잘해도 조금만 잘못이 뭔가가 틀어지면 계속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안 줘요. 근데 내가 그만큼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 우리 가장 뭐 여자들이 선호하는 보석 중에 하나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는요. 수없는 압력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결정체예요. 예전에도 내가 한번 그런 말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온속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걷어차이지 않고 그런 압력,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마다 같이 대바닥 치면은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한번 해 보자고요. 저도 오늘부터 할게요. 네. 해 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언행을 이성적으로 극복하라. 자신의 언행을 이성적으로 극복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언행을 이성적으로 극복하라. 언행. 네, 이런 말투 그리고 행동. 아유, 조금 찔려서 제가 워낙 욕을 잘하기 때문에 악감정을 일회까지 연장시키지 마라. 악감정을 일회까지 연장시키지 마라. 이성은 창이 아니라 방패이며 분노는 그 반대이다. 충분한 이성이 전제된 분노는 악행의 활보를 막아 인간 세상에 정의를 심어준다. 반면 이성이 결여된 분노는 잔인한 장난과 같아서 스스로를 질식시켜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어떤 일이 화가 날 때마다 음 억제하는 방법. 근데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근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심호흡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심호흡을 들어 쉬고 내쉬고 이런 거를 한 5번 정도 반복으로 하고 있다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다독여 보자는 거죠. 네. 화를 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예를 들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면 마음속으로 성경을 애운다거나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차례대로 세어봐도 좋다고 합니다. 네.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분을 시원하게 풀어버리고 싶다면 적절한 임시 대책을 강구해보라. 예를 들면 빈병을 깨부수는 것이다. 빈병은 워낙 싸기 때문에 몇 개가 깨져 없어져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그 병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눈앞에 큰 일이 벌어져도 침착해라.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의외의 사건이나 돌발적인 치욕과 위험에 직면하고도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한다. 그들은 넓은 아량과 기지, 유머를 동원해 위기 상황을 평정하고
실패를 승리로 전환해낸다. 분노의 악감정을 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분노는 이성이 결여된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다. 그게 뭐 있죠?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흥분이 되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을 더듬어요.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일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을 더듬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처음과 끝의 톤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그리고 조용하게 한 방 날리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사람은 더 무서운 것 같아. 막 악다구니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그냥 한마디 말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역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항상 당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는. 네.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한 방 날릴 때는 조용하고 강력하고 팩트만 딱 날리는 거죠. 그때 진짜 시원하는데. 저도 맨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도 막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막 삿대질 하면서 막 귀래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아, 여러분, 사랑으로 원수를 감싸주어라. 사랑으로 원수를 감싸주어라. 누군가에게 오난을 품은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누군가에게 오난을 품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오난은 가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친구에게 오난의 감정을 키우면 결국 자신의 적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된다. 또한 오난은 강한 위력을 지닌 시한폭탄과 같아서 그것을 늘 마음에 묻어두고 다닌다면 언젠가 폭발해서 당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즐겁고 편안한 삶을 포기한 채 스스로를 고통의 바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오난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좁게 만드는 동시에 사랑의 빛까지 바래게 해서 결국 사랑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 말 있었죠? 상대가 죽기를 바라면서 독약은 내가 마시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용서하라고 그때 조화로운 인생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다. 고령의 나이로 접어든 그는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을 했대요. 재산을 분배하기 전 그가 세 아들에게 아들에게 내건 조건은 여행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해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상인은 길을 떠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1년 후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너라. 돌아와서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나에게 얘기해 주렴. 나는 재산을 쪼개고 싶지 않다.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다음 대가 더욱 부유해지도록 해주려고 한다. 1년이 지난 후에 가장 장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마라고 했대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세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경험에 대해 얘기했다고 합니다. 눈이 막 침침해서.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잘 안 보여요.
네. 장남이 먼저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저는 여행하는 동안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신뢰했는지 금화 한 주머니를 내게 맡기더군요. 그런데 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 금화 주머니를 그의 가족에게 그대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잘했구나. 하지만 그런 정직한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품성이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이번에는 둘째가 입을 열었다. 저는 한 빈민촌을 여행하다가 낡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아이가 강물에 빠져 호우적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강으로 뛰어들어 그 소년을 구해줬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주 잘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해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역시 대단한 행동까지는 못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주저주저하며 말을 시작했다. 저에게는 온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저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 손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밤에 혼자 말을 타고 절벽 주변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원수가 낭떠러지 주변의 나무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제가 살짝만 발로 쳐도 그 사람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깨워서 위험하니 어서 가던 길을 가라고 말해줬어요. 뭐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이때 아버지가 정색하며 말했다. 아들아, 자신의 원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란다. 그 대단한 일을 네가 해냈구나.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온수까지 감싸줄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고귀한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웃거나 어떤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네, 어,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제 내가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만약에 사람을 바라볼 때요.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도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빈 좌석이 있었어. 근데 내가 내 옆에 빈 좌석에다가 내 가방을 같이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정거장 가니까 어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우르르 이제 몰려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등산객들을 보면은 이제 많이 땀도 흘렸을 거고 좀 이제 이렇게 많이 산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깨끗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버스에서 자리가 많으니까 그냥 내 자리 옆에 빈자리에 짐을 놔뒀던 걸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다른 자리에 앉아라. 다른 자리에 앉아라."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다음날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버스를 탔는데 웬만하면은 둘이 같이 앉고 싶잖아요. 근데 어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따로따로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여기 같이 앉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 두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내가 상대를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등산객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귀찮은 존재, 그냥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 그 학생은 일단 그 두 부부를 사랑의 존재로 봤기 때문에 같이 앉게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기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상대를 바라볼 때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을 하나의 사랑과 어떤 인격체로 보는지